여러분 지금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딱 5분만 걸어보세요. 편의점 몇 개나 보이시나요? 아마 서너 개는 우습게 보일 겁니다. 심지어 한 건물 1층에 파란 간판이 있는데 지하에는 초록색 간판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기괴한 광경도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황일수록 편의점은 돈을 번다는 유통업계의 10계명 같던 이 공식이 지금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편의점 왕국의 성장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으로 돌아섰거든요. 단순히 매출이 좀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 문을 여는 가게보다 나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며 간판을 내리는 가게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맵습니다. 대기업 본사 홍보팀이 들으면 질겁할 내용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털어서 편의점 하나 차려볼까 고민 중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편의점 잔혹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저 차가운 쇼케이스 냉장고 안에서 얼어붙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전략으로 유통시장의 이면을 뚫어보는 정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편의점 공화국입니다. 인구 대비 점포수 전세계 1위, 편의점 선진국이라던 일본마저 제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넌사인 뒤에는 근접 출점이라는 이름의 살인적인 경쟁과 점주들의 피눈물이 섞인 정산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200m 안에 매장이 5개나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대기업들은 왜 상도덕을 버리고 점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지금이 편의점이라는 배에서 탈출해야 할 골든타임인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편의점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암울한 미래까지 전부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왜 편의점에 이토록 집착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편의점은 전통적으로 불황 수혜주라고 불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비싼 식당에 가는 대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수입 맥주 행사로 혼술을 즐기니까요. 소액 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현금 흐름이 좋다는 점 때문에 퇴직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창업 1순위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대기업의 교묘한 통계 함정을 깨부숴야 합니다. 본사 발표 자료를 보면 전체 매출액은 매년 성장세라고 홍보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점포수를 미친 듯이 늘렸으니까 전체 파이는 커졌겠죠. 하지만 점포당 평균 매출을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파이는 아주 조금 커졌는데 그 파이를 나눠 먹을 입이 수만 개로 늘어난 겁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가 가져가는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본사는 웃고 점주는 우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50대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주변에 경쟁자가 없어서 하루 매출 200만 원은 우습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기점으로 100m 옆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바로 건너편 건물에 같은 계열사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김 사장님이 본사에 따졌더니 본사 직원은 거기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상권이 달라서 괜찮다. 오히려 집객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본사에 내는 가맹 수수료와 전기세, 인건비를 빼고 나면 김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월 150만 원 남짓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보다 적게 가져가는 사장님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 5만 개 시대의 민낯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액 대신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공개서 상의 직전 연도 평균 폐업률입니다. 최근 폐업률이 급증했다면 그 브랜드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점포당 인구수입니다. 일본은 점포당 2,200명인데 한국은 이미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문이 열린 거죠. 세 번째는 인근 유사 점포의 야간 매출 비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영업이 독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물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편의점은 계속 이용하니까 안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편의점이라는 산업은 안 망하겠지만 여러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이 망해도 그 자리에 다른 희생양을 안 치면 그만이지만 점주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생존 게임이니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단순히 점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익을 짜내기 위해 도입한 잔인한 출점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상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속내를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흔히 편의점 하면 일본을 떠올리지만 이미 2~3년 전부터 한국의 밀집도는 일본을 저 멀리 따돌렸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일본이 점포 한 곳당 인구수가 약 2,200명 수준인데 한국은 고작 950명입니다. 매장 하나당 고객이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편의점 사장님들은 일본 사장님들보다 2배는 더 치열하게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0m 안에 매장이 5개나 있는 건 수사법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입니다. 여기서 본사 직원들이 예비 점주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멘트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다른 브랜드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점해야 한다. 매장이 모여 있으면 편의점 거리가 형성되어 유동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식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편의점은 목적성 구매를 하는 곳이지 옷가게 거리처럼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담배 사러 가는 사람이 매장이 2개라고 담배를 2갑 사지는 않습니다. 삼각김밥 먹으러 온 사람이 옆에 매장 또 있다고 2개 먹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점주의 매출을 갈라먹게 하는 것뿐인데 본사는 브랜드 점유율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점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은퇴 자금을 털어 A 브랜드 편의점을 낸 이 사장님은 오픈 3달 만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본인 매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같은 건물 끝자락에 B 브랜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로부터 또 2달 뒤 이번엔 A 브랜드의 프리미엄 버전 매장이 길 건너편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장님이 본사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니 유동 동선이 완전히 다르고 타겟이 다르다는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다른 나라입니까? 동선이 다르면 손님이 복제되나요? 대기업들이 말하는 상권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점주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오직 점포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이미 편의점 파는 난장판이 됐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뛰어드시겠다면 최소한 몇 가지는 사수하십시오. 첫째로 자사 브랜드 근접 출점 금지 거리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최소 250m에서 500m 이내 동일 브랜드 출점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본사가 안 해주려 하겠지만 이걸 안 해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타 브랜드 입점 가능성을 체크하세요. 내가 들어가려는 건물뿐만 아니라 방영 100m 이내 공실 상가들을 다 뒤져봐야 합니다. 셋째로 담배 거리 제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최근에는 이걸 피하려고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꼼수까지 판을 치니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아니, 국가에서 법으로 거리 제한을 못하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영업의 자유와 공정거래라는 논리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맹본부끼리 자율 규약이라는 걸 맺어서 80m 정도를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안 지켜도 처벌할 근거가 약합니다. 법은 멀고 본사의 욕심은 바로 옆에 있는 셈이죠. 이렇게 점주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본사는 왜 눈 하나 깜짝 안 할까요? 아니, 오히려 매장이 많아질수록 본사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점주가 적자를 보든 말든 본사는 무조건 돈을 버는 기적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수익 구조의 심장부를 도려내 보겠습니다. 보통 장사를 하면 내가 판 돈에서 재료비, 월세, 인건비를 뺀 다음에 남는 돈을 본사와 나누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편의점은 다릅니다. 배분율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이게 아주 골 때립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철천원짜리 껌 하나를 팔았다고 칩시다. 물건값이 600원이라고 하면 남는 돈 400원이 있죠. 이걸 매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본사는 이 400원을 놓고 3대7로 나누자고 합니다. 점주가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본사는 그 30%를 먼저 챙겨가 버리고 점주는 나머지 70% 안에서 임대료, 전기세, 알바생 월급, 폐기비용, 카드 수수료를 다 내야 합니다. 껌 하나 팔아서 본사는 확정 수익을 챙기는데 점주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밤늦게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손님도 없는데 왜 문을 열어둘까 싶으시죠? 그건 계약의 쇠사슬 때문입니다. 많은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가맹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전기세를 지원해줍니다. 만약 점주가 심야에 문을 닫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끊고 수수료율을 확 올립니다. 결국 인건비 무서워서 직접 밤을 새우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새벽에 껌 한 통만 팔려도 자기들 몫은 들어오니까 점주가 밤새 고생하든 말든 일단 불을 켜놓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야성 편의점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대기업 과장 퇴직 후 편의점을 차린 박 사장님은 매일 1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합니다. 야간 알바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은 요지부동입니다. 박 사장님은 한 달 내내 밤낮 바꿔가며 뼈 빠지게 일해서 손에 쥐는 게 180만 원 뿐입니다.
우리 집 앞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하는 대학생이 더 속 편하게 많이 가져가는 수준이죠. 본사는 매년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데 사장님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본사가 1+1 행사를 하면 생색은 본사가 다 내지만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점주와 제조사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본사는 박리담회로 점유율만 높이면 장땡이지만 점주는 물건 하나 더 줄 때마다 마진이 깎여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옆집 편의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편의점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리는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즉시성이라는 무기가 처참하게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1분조차 아까운 시대입니다. 15분에서 30분 안에 집 문 앞까지 물건을 갖다주는 퀵커머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쿠팡, 로켓스프레시, 배달의 민족, 비마트 같은 서비스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정확히 편의점의 바구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낮게 포장된 과일, 생리대, 냉동식품 등을 온라인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배달해줍니다. 배달비가 아까워서 안 시킬 것 같지만 본사가 끼워 넣는 행사보다 온라인 할인이 더 저렴해지는 순간 소비자들은 편의점에 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마트를 켜면 재고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씻고 나오면 문 앞에 와 있는데 굳이 1층 편의점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1인 가구와 젊은 층의 소비 패턴입니다. 본사는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 뒤늦게 배달 앱에 입점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배달비는 또 점주의 몫입니다. 팔면 팔수록 미치는 구조가 온라인에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내 매장이 배달에 먹힐지 분석하려면 주변에 비마트 같은 전용 창고가 있는지, 내가 파는 물건이 온라인보다 비싸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편의점 배달은 소매개 수수료가 붙어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편의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시작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끝내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계약은 보통 5년 단위인데 영업위약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본사가 벌어들였을 기대 수익까지 점주가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빚만 늘어나는데 그만두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점주들에게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감옥입니다. 본사는 점주가 폐업하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들이밀며 압박합니다. 내 옆에 경쟁점이 생겨서 매출이 반토막 나도 그건 경영 능력의 문제이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점주가 버티다 못해 쓰러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희망을 품은 은퇴자를 앉히면 그만입니다. 노후 자금 2억을 투자했던 최 사장님은 오픈 1년 만에 주변에 편의점이 4개나 더 생겨 적자가 났습니다. 폐업을 요청하니 위약금이 7,40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버틸수록 빚만 늘어나는데 버티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말을 들으며 최 사장님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실적 잔치 뒤에는 이런 처참한 무덤들이 즐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옥의 계약서에서 살아남으려면 중도 해직원 행사 조건을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본사가 제시했던 예상 매출액이 허위였다면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살아남는 1%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 단순히 물건만 갖다 놓으면 손님이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살아남는 편의점들은 리테일 매장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금을 팔거나 중고차를 거래하고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죠. 무인 편의점이 정답이라고들 하지만 도난과 관리 부재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점주의 몫입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주변에 편의점이 늘어나자 매장 절반을 위스키 전문 코너로 바꿔서 성공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경험과 큐레이션을 제공하며 독립적인 장사꾼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을 제친 편의점 밀집도는 결국 점주들의 공멸을 불러왔습니다. 둘째, 본사는 영업이익 파티를 벌이지만 점주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으로 연명하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셋째, 퀵커머스의 공습과 위약금이라는 쇠사슬은 편의점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본사의 브로슈어를 덮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후보 상권을 직접 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 켜진 감옥이 있는지, 사장님들의 표정은 어떤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답이 없다면 그 돈은 그냥 은행에 두는 게 버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상생을 말하지만 200m 안에 5개를 내주는 게 상생입니까 살생입니까? 상도덕을 버린 확장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동네 편의점 상황은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근접 출점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5분만 걸으면 나오는 수많은 편의점들, 그게 과연 편리함의 상징인지 아니면 욕망이 낳은 괴물인지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 화려한 넌사인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대기업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